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맡은 전북대학교의 김태우라고 합니다. 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그냥 이 민교역 북토크라는 것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섭외를 했을 때도 어쨌든 뭐 민교협이란 이름이 붙으니까 좀 무겁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뭐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 민교협 활동의 좀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민교협 하면 딱 눈에 많이 보이던 분들뿐만 아니라 좀 학문 후속 세대, 소장파 연구자들, 표현이 좀 진부할 수 있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외연을 넓히고 더 넓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만든 행사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참여를 하신 분들이 좀 연을 맺고 민교육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을 뭐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오프라인으로 어, 돌리는 것을 지금 목표로 올해 전환기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전환기에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또 온라인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아대학교 임소연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제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바라건대는 부산에 계신 분이 하면 이 주요 회원들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하면서 이제 온라인을 병행하는 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학기 초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다 수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또 오프라인도 많이 기획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임선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작년에 두 권의 책을 내시고 이제 많이 또 주목을 받고 계시고요. 사실은 여러 뭐 지면이나 이쪽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아대학교 임소연 선생님 모셨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과학으로 학사를 하시고, 이제 미국 텍사스텍에서 박물관학으로 석사를 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사 협동과정에서 그 STS로 박사를 하신, 어, 이, 전방위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랑 프랑스 메종드 시앙스 델 로무 등을 거쳐서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에 계시고요. 어, 이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작년에 그리고 이제 돌봄과 작업 두 권의 공저 포함해서 책을 내셨고 또 바디 멀티플이라는 책을 공역도 하셨고 이 뭐 겸손한 목격자들이라는 책도 2021년에 공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셨고요. 이제 페미니스트 STS라던가 거기에서 또 이 현장 관찰에서 뭐 연루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시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실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진행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 한 40분 정도 임 선생님 책 내용과 여러 가지 그 앞뒤 맥락에 대한 발표를 듣고 그리고 김준혁 선생님 연세대학교 김준혁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이 토론자 김준혁 선생님께서 15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약 5분 정도만 쉬고 왜냐면 또 온라인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김준혁 선생님 질문과 현장에서 들어오는 청중 질문을 포함해서 임 선생님 답변을 해주시고 토론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우 교수님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뭐 따로 더 덧붙일 말씀은 없고요. 일단 제가 오늘 40분 정도 시간을 주셔서
강의 발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다 잘 보이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네. 어, 제가 이제 작년에 낸 책이고요. 나는 어떻게 성형민이 되었나라는 여기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이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그림이 제 책의 표지 그림입니다. 근데 표지에서 보면은 이제 출판사에서 띠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띠지에 어, 요 문장을 이 책은 성형수술과 내가 얽혀버린 이야기이다. 이거를 딱 이제 꼽아주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띠지 나온 거 보고 알았는데 뭐 이제 작년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요 구절을 오늘 그 제 발표의 제목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이 책은 어, 사실 되게 오래 책을 쓰고 책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사 논문으로 연구를 했던 거고 2012년에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는데 책이 나온 게 이제 2022년인 거니까 횟수로는 정말 10년이 걸린 그런 하여튼 그런 작업입니다. 뭐 여러 하여튼 이유가 있었는데 혹시 뭐 나중에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40분 시간을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제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제 책도 보면 이게 학술적인 막 그런 논의가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래 의도는 박사 논문을 거의 이제 최대한 살려서 조금만 더 풀어서 쓰려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그냥 다 버리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원고를 쓰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다시 원고를 쓰면서 이거 제 책을 해주신 분이 제 필드노트를 되게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필드노트에 대해서 막 무슨 이론 가져오고 막 해서 뭐 학술적인 개념 가져오고 막 설명한 거는 별로 재미없다고 하시고요. 네, 필드노트 생생한 뭐 필드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 뭐 이게 훨씬 재밌다고 해 주시고 거기에 조금만 제 이야기를 붙여도 제가 하고 싶은 이제 그 이야기를 붙여도 의미가 있겠다.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좀 읽으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던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냥 필드노트를 거의 그냥 공개를 하는 식으로 정말 그렇게 갈까? 또 한편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정말 뭔가 학술적인 그런 논의 왜냐하면 이 민교협에서 또 주최해 주시는 거니까 또 네, 또 교수님들이 많이 오실 테니까 성형수술에 누가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경험들이 제가 몇 번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되게 뭐 이렇게 교수님들 모인 이런 모임에서 성형수술 얘기를 하면 다들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성형 얘기 잠깐 하다가 바로 뭐 다른 얘기를 할까 막 양쪽을 두고 되게 극단적인 양쪽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나름대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절충안을 취한 셈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섞긴 했는데 막 뭐랄까 그 필드노트에 막 그 정말 썼던 막 그대로를 막 많이 넣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마도 책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보시기에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냥 정말 제가 책뿐만이 아니라 뭐 책의 내용을 단순히 뭐 목차가 이렇고 뭐 어떤 내용을 담았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책에는 혹시 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성형 연구를 하면서 현장 연구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속해 있는 이 학문 분과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형수술에 대한 연구가 사실 이게 뭐 성형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학기술학 전공자로서, 과학기술학 연구자로서 성형수술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과학기술학적 관점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STS 과학기술학에 대한 어떤 뭐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정리해 놓은 과학기술학은 어, 그냥 저의 정의예요. 제가 정의하는 STS. 그래서 뭐 어디 뭐 교과서 어디에 나온다거나 어디 논문에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 이제 저에게 과학기술학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성형외과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학 STS는 어떻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기술하는 작업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뭐 가끔은 제가 이제 뭐 살아있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지식이라든지 어떤 이론이라든지 뭐 저는 뭐 개념의 역사 뭐 이런 거보다는 이론사 뭐 이런 거보다는 아니면 철학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실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래서 뭐 라투르의 표현이지만 이제 과학기술의 블랙박스를 열고 이제 어떻게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고 지식이 만들어지고 뭐 인공물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래서 제가 성형수술을 연구한다는 거는 왜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게 저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는 것이 제가 이제 답을 찾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성형에 대한 연구들은 아무래도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성학이나 뭐 관련 뭐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택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여성들이 혹은 뭐 왜 젊은 여성들이 특히 한국의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선택하는가, 결정하는가에 집중을 해서 굉장히 이미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성형 수술을 선택했다고 할 때 그 이후에 그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저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은 후뿐만 아니라 이제 전 단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형을 하는 어떤 뭐 여성이라는 주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동기에 집중을 해버리면 저는 이제 주체를 에 집중을 한다고 봤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거는 선택 전후의 실천이기 때문에,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사람도 들어가고 뭐 여성도 들어가지만 환자도 들어가지만 의사도 들어가고 뭐 어떤 뭐 도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여러 어떤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실천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뭐 참여 관찰이라는 방법론 자체도 그렇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기민족주의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몸을 완전히 여기에 성형 현장에 시츄에이티드 한 상태에서 어떤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이 사진이 제가 거의 한 3년 정도 참여 관찰을 했던 성형외과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프론트 데스크라고 하는 곳이고요. 제가 주로 어, 이- 그, 그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주로 일했던 곳이고, 사실 35개월을 뭐 전체를 제가 뭐 여기 뭐 매일 뭐 나갔던 거는 아니고, 이제 초반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매일 약간 직원처럼, 거의 직원과 다름없이
이제 이 현장에 나갔고요. 이제 나머지 반 정도는 조금 이제 더 텀을 두고 좀 나갔던 것 같고, 제가 주로 현장에서 했던 역할이 왜 그 인류학 뭐 연구 좀 친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 연구라는 게 들어가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또 현장의 일들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서 뭐 유니폼도 같이 입고 뭐 전화 응대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자질구레한 일들을 좀 하면서 현장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연구하는 도중에 이 현장에서 저도 이제 성형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 여기 엑스레이 사진 보이는 게 실제 저의 아이고, 제 엑스레이 사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토론자로 오시는 저희 오신 김준혁 교수님이 너무 잘 아실 네, 양악 수술을 했던 경험도 제 박사 논문에도 들어가 있고 책에는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생각을 좀 많이 담아서 써봤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성형수술 연구가 없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뭐 국내외로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존의 연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여성들이 성형을 많이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어떤 가부장적 미의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아시아 여성들로 가면 이제 인종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이 붙게 되고요. 일부 이 여성들의 뭐 행위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뭐 이런 연구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체로 지금까지의 성형 연구는 상당히 비판적인 연구가 거의 뭐 주류였다고 뭐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실 것처럼 음, 뭐 예를 들면 행위성 페미니즘 관점의 성형 연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조금 반대해서 비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 여성들을 좀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주체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류는 좀 비판적인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 연구도 저는 사실 성형에 대해서 되게 다른 의미에서의 비판적인 연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제가 그 STS라는 거를 그 과학기술학을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제 나름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 때 디스크립션이다. 이거는 어떤 뭐 설명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냥 블랙박스 열고 그 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냥 나는 그냥 기술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 되게 이렇게 뭔가 그 중립적인 것처럼 썼지만 사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중립이란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비판과는 좀 다른 차원의 비판을 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게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그 어떤 힘이 있었는가? 예를 들면 성형수술이 여성에게 뭐 어떤 억압적인 뭐 이런 여성 억압의 도구라든지 뭐 이런 막 비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비판이 힘을 갖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선 그래요. 어, 어, 좀 이제 여성들이 성형을 선택하는 것이 성형 선택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저는 그런 비판적인 연구가 갖는 힘이어야 된다고 저는 약간은 그런 좀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인 힘을 갖는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저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그것에 대한 제가 찾은 나름의 답은 제가 1번으로 써놓은 건데 성형수술의 동기가 아니라 효과를 비판을 하는 게 좀 말이 중복되긴 하는데 효과를 비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지금까지의
어떤 잠정적인 결론이고 저희 주장이기도 하고요. 제 연구의 어떤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거를 제가 이렇게 1번, 2번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차원의 비판, 어떤 성형의 동기가 아니라 효과에 대한 비판, 요 얘기를 이제 전반부에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조금 제 연구를 좀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책에서는 이 확장을 아주 충분히 한 것 같진 않고요. 이건 어쩌면 이제 제가 앞으로 후속 연구로 더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는 성형수술이 일종의 인간 향상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트랜스 휴먼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휴먼 이넨스먼트 테크놀로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인간 향상 기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성형수술 연구가 그냥 성형수술 연구로서만의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향상 기술 전반에도 조금 이렇게 의미를 이제 뭔가 함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이 바로 몸입니다. 몸. 그래서 언룰리 바디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논문에 썼던 개념이고요. 언론리 바드라고 하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후반부쯤에 제 연구의 어떤 확장된 의미를 말씀을 드릴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이제 두 가지 이야기, 성형 비판과 그다음에 또 성형 연구의 확장, 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제 연구에 영향을 줬던 세 분의 뭐랄까 그 과학기술학자도 있고요, 예술가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소설가도 있습니다. 어, 이제 세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 단순히 제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기보다는 제 연구의 어떤 의미하고도 연관이 돼서 일단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제가 여기는 이제 나는 왜 성형민이 되었는가라고 어떻게를 왜로 바꿨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어떻게 초점을 맞추지 나는 왜는 그 관심이 없다. 그 책에도 사실 제가 왜 성형을 하게 됐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의 뭐 어떤 개인의 뭐 어떤 뭐 이런 사정보다는 여전히 어떤 영구적인 의미에서 영향을 줬던 저의 어떤 제가 직접 성형수술을 하는 식의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에 결정에 영향을 준 이제 기존의 어떤 어, 뭐랄까 뭐 학자들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는 도나 해러웨이입니다.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참 박사 논문을 쓰고 할 때 이제 STS를 접하고 하면서 대학원생일 때죠. 대학원생일 때 사실 페미니스트 STS라고 하면 뭐 해로웨이 외에는 사실 물론 더 많이 계시지만 가장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STS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았고 특히 이제 성형수술이라는 게 또 몸에 개입을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사이보그 선언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아서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나는 여신보다 사이보그가 되겠다.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기술에서 느끼는 강한 쾌감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체연의 한 양상이 될 뿐이다. 이런 문장들에 제가 너무 감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사이보그가 되겠다. 사이보그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아시죠? 그 대학원생 때 굉장히 뭐 책의 한 구절 막 이런 거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향을 많이 받았고 두 번째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은 학자는 아니고 예술가인데 프랑스 행위 예술가 중에 오를랑이라고 이분이 그야말로 성형수술 퍼포먼스로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훨씬 전에 90년대 초에 이제 이미 성형수술을 하는 거를 본인이
정말 수술대 위에서 성형을 하는 막 그 장면을 막 생중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성형수술의 페미니스트적 전유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성형수술은 예뻐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약간 오히려 되게 괴물 같아지는 성형수술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이라는 게 그 기술 자체로 어떤 뭐 가부장적이거나 뭐 반페미니스트적인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고,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쓸 수 있다. 내 몸이고 이게 내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소프트웨어 계속 바꾸듯이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역시도 사실은 해로웨이랑 저는 같은 맥락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나니까 사실 이분과는 좀 다른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몸은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바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는 아닌데 몸은 물질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중에 가게 됐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언롤리 바디라고 하는 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오를랑은 얘기했지만, 제가 경험한 성형에서 제 몸은 절대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더 제가 언롤리 바디라고 하는 개념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아니 에르노인데 작년인가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에르노는 사실 제가 이분의 뭐 글에 영향을 받아서 연구를 했던 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아니 에르노 소설을 접하게 된 거는 굉장히 후반, 책을 쓰는 거의 말쯤에 그러니까 접했기 때문에 성형의 동기가 됐다라기보다는 제 연구의 동기라기보다는 제 연구의 어떤 의미를 좀 더 다른 의미에서 과학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에서 더 좀 이렇게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해 줬달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니에르노의 그 소설 중에 보면 이 사건이라고 하는 소설에 그 본인이 임신 중절 수술을 했던 경험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상세하게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어떤 비판, 뭐 어떤 평가, 뭐 이런 거 없고, 정말 그야말로 제가 앞에서 STS 말씀드렸던 그 디스크립션의 느낌이 정말 물씬 나게 정말 다 그냥 쭉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담담하기도 하게, 물론 감정적인 뭐 그런 변화도 다 써 있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의 한 구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 이 스스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는 임신하지 않은 상태, 그 사이가 생략되었다.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떻게 임신 중절을 해서 그 결과로 이제는 임신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건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쓰여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 소설의 의미를 부여한 거죠. 생략된 이야기를 썼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형수술도 왜 많은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할까,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형 한 후에 여성들에 대한 얘기, 뭐 부작용이 났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뿐이지 그 중간 얘기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 연구도 이런 의미에서의 이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거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성형수술의 동기가 아니라 효과에 대한 비판이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의 고유한 주장은 아니고요. 안네마리 몰이라고 하는 제가 공역을 하기도 했던 그 네덜란드의 과학기술학 연구자가 했던 말이기도 해요.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기술 전반으로 좀 확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기술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만약에 그 기술이 그 효과가 실제로는 없는데? 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것만큼 사람들이 그 기술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이게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제가 여기서 또 주목하는 거는 디스포리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책에서 성형 후 디스포리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 나름대로는 되게 되게 이 용어를 잘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쓴 표현인데요. 우리가 디스포리아라고 하면은 불일치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형 선택의 동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얼굴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를 불쾌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 불일치 때문에 이제 성형을 해서 내 얼굴을 내가 원하는 거에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불일치를 없애려고 하는 게 성형인데 그 이제 성형 수술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하면 이 디스포리아가 성형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디스포리아는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효과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되게 여러 몸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형수술의 효과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예쁜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뭐 몸일 수도 있고 예쁜 얼굴이 되는 건데 뭐 아름다운 몸을 갖는 것이 성형 수술의 결과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이다라고 했을 때 몸이라고 하면 그냥 내 몸, 내 몸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면 그냥 내 몸은 하나니까 그냥 뭔가 하나가 딱 변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성형외과의 현장에서 성형수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 사실 성형외과 그 성형수술의 그 모든 어떤 그 실천 속에서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바디 멀티플이라는 그 제가 공역한 책에서의 어떤 몸의 다중성 뭐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뭐 꼭 그 개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성형 수술의 대상이 되는 몸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나의 어떤 생물학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의학적 대상 이러면 이제 생물학적인 몸, 어떤 해부학적 구조만 떠올리지만 사실 특히 성형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얼굴 어떻게 보이는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디지털 사진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쪽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막 광대가 넓어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턱이 막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뒤에서 이제 언룰리 바디를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바디를 룰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왜냐면 바디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기술이 개입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통제를 못하게 되는 것들도 사실 많아지게 되는 거죠. 뭐 수술 때의 몸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뭐 어떤 수술이든지 수술 개별 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돌보던 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면 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변신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어떤 시점에서 회복이라는 게 끝나는 건지도 사실은 그게 개인차가 많고 그리고 그 회복 기간 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수술을 하고 끝나지만 이제 환자들은 집에 가서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코 성형을 했을 때 환자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써주거든요. 보면 뭐 베개도 막 3개씩 하고 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뭘 약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셀프 케어인데 환자들의 셀프 케어에서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또 바디가 이제 바디를 그 룰을 하는데 또 실패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성형 그 어떤 수술의 효과라는 것이 약속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천들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로 넘기고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요거에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그 책의 한 챕터 중에 보면, 뭐, 성괴,
뭐 성형미인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지금 제가 결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효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지금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게 실제로 제가 찍었던 그 압구정역에 있는 성형외과 광고 사진인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광고니까 사실 제일 예쁜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진 여성을 여기 이제 모델로 쓴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모두 똑같이 아 정말 너무 아름답다. 아, 이 성형하면 저렇게 아름답게 된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저는 사실 제 눈에는 별로 그렇게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성형 괴물이라고 해서 찾아보면 이런 비슷한 얼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뻐졌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미지도 있고 뭐 수술대 위에 몸도 있고 돌보는 것도 있고 있지만 이제 보는 사람의 그 따라서는 어떤 얼굴은 너무 광고에 나올 정도로 예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지금 똑같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성형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형수술로 예뻐진다, 예쁜 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좀 넘어가고 이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성형재 연구의 어떤 확장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언룰리 바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음, 전혀 성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책에서 제가 언룰리 바디라는 그 제 성형 경험 속에서 이 개념을 생각했을 때 뭔가 뭐랄까 느꼈던 그거를 되게 너무 잘 보여줘서 제가 너무 놀랬던 그 다른 분의 연구가 있어서 제가 일단은 이 책이에요. 이 그 발 플러무드라고 하는 이분이 생태 철학자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악어의 눈이라고 하니까 생태 철학자니까 뭐 어떤 뭐 이런 생태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도 하시지만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개인적인 어떤 경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뭐 잠깐 이렇게 인용을 했지만요. 그 어떤 무슨 밀림 뭐 정글 뭐 이런 데서 악어를 정말 만난 거예요. 악어를 만나서 물렸어요. 정말 악어가 엄청난 그 턱으로 자기 몸을 탁 무는 그 순간에 그 느낌,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 그리고 인간 존재로서 자신이 먹이 그 이상이라는 믿음이 훼손되었다라는 그 깨달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되게 여기 이제 그 플러무드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사실 자연을 지배하는 되게 가장 고등한 생물이고 그렇지만 사실 이게 개별 그 인간 대 악어라고 해서 이게 추상화를 시키면 보편화를 시키면 사실 악어보다는 인간이 훨씬 고등하고 그렇지만 개별 인간과 개별 악어가 만나는 순간 그냥 인간은 악어 먹인 거죠. 악어 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엄청난 그 충격을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포식자에서 먹이로의 전락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여 관찰보다는 제 그 자기민족주의적인 연구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던 건데 사실 성형수술은 되게 뭐 약간은 뭐랄까 그 겉모습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다른 어떤 훨씬 더 막 위험하고 더 큰 수술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여겨지고 그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오를랑을 좀 막 비판하면서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제가 경험한 거는 그렇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내 맘대로 또 원하는 얼굴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제일 어떻게 보면 대중화됐다고 할까? 그게 이제 성형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아직 뭐 유전자를 바꾸고 뭐 이러진 못하더라도 외모 정도는 우리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의 결과가 이제 성형수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역시 물론 현장에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치 그냥 인간은 모든 어떤 생물체 위에 있는 어떤 고등한 뭐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성형 경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너무 제 몸에 압도되는 경험을 몇 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뒤에 제가 여기 사실 인용을 막 하진 않았는데, 제 책에 보면 이제 제 필드 노트에서 그대로 이제 옮겨서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모든 성형수술이 다 막 이런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하시진 않을 수 있지만, 일정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현장에서 봤던 다른 환자들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작은 거에도 되게 불안해하고, 내 몸이,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붓기라든지 멍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일주일 정도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막 더 가면 이제 막 너무 불안한 거고, 앞으로 내가 이 얼굴로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고, 막 이게 굉장히 저를 압도하는 경험이 있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또 굉장히 그 영향을 받았던 개념이 이제 트릭스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로웨이는 이거를 뭐 세계 혹은 자연을 트릭스터로 개념화했지만 저는 몸 역시도 이런 어떤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릭스터 개념은 되게 트릭스터라는 게 여기 제가 그림에 코요테를 가져왔는데 완전히 막 호랑이 사자처럼 최상위 육식 동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람쥐 토끼처럼 막 무슨 뭐 그냥 너무 귀엽고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동물도 아닌 되게 중간쯤 되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도 있지만 내가 또 어떻게 조금 해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관계인 것이 자연이고 세계다라고 에로웨가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몸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거의 이제 트릭스터 개념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지만 제가 언론리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성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막 이렇게 아까 오를락이 얘기한 것처럼 뭐 원하는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정체성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더 도전을 하기 위해서 언론리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인간 향상 기술에서의 불안 개념으로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앞에서 제가 되게 불안했다라고 내 몸이 막 제멋대로라서 그거에 압도돼서 되게 불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안이라는 게 음, 저는 기존의 인간 향상 기술 특히 이제 트랜스 휴먼 뭐 이런 논의들 보면 이걸 과연 우리가 정말 치료 이상의 어떤 향상, 인간이 그냥 뭐 아픈 것 낫고 이렇게 하는 그 과학기술이 아니라 그 이상의 트랜스휴먼을 만드는 과학기술,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윤리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되게 윤리적 불안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막 다들 막 향상하려고 하면 어떡하지라든지 막 이런 어떤 그 보는 사람의 불안이 저는 느껴졌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까지 어떤 인간 향상 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그런 논의들은 이 인간 향상 기술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어떤 불안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제 이제 연구 방법론에서 제가 얻은 거는 윤리적 불안뿐만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인간 향상 기술을 몸에 개입시킨 그걸 선택해서 자기 몸을 변화시킨 사람은 사실 윤리적인 문제로 불안한 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될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존재론적인 불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영영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괴물이 되면 어떡하나? 상상을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 불안. 그래서 이제는
향상된 인간의 불안, 향상된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불안이 아니라 향상된 인간의 불안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저는 또 나눠서 본다면 첫 번째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간다면 인간 양상 기술도 마찬가지로 성형수술처럼 효과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간 양상 기술은 말 그대로 이게 인간 향상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을 향상시킨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논의를 하지만 하다못해 성형수술도 괴물을 만드니까 인간 향상 기술이라고 해서 향상된 인간만 만들려는 법은 절대 없잖아요. 그러면 괴물을 만들 수도 있다. 인간 향상 기술이 과연 정말 향상을 시키는 기술이냐라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제 윤리의 문제인데 이거는 앞에서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과연 이 너의 이 기술을 개입시키는 선택이 치료를 위한 거냐, 뭐 향상을 위한 거냐, 뭐 어느 쪽이 뭐 어느 쪽은 윤리적이고 어느 쪽은 아니고 막 이런 판단이라기보다는 제가 고민하는 거는 제 책의 이제 끝부분쯤 가면 아마 제가 뭐 포스트 휴먼 뭐 에티켓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향상된 인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이 그 다른 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뭐 윤리적인 질문 그리고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불안이라는 관점 자체를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네, 제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시간을 조금 네,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40분에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책 내용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필드 노트도 많고 아주 리치하니까 이렇게 그런 디테일을 이렇게 좀 더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연세대학교 김준혁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예, 안녕하세요. 저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 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사실 토론의 두 가지 미덕을 좀,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 이 토론의 두 가지 미덕을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미리 보지 못한 관계로, 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뭐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나오는 내용이 책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렇다면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앞의 발제 또는 발표와 토론의 내용이 좀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만 뭐 그냥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뭐 저도 어찌됐건 뭐 지금은 이제 뭐 철학 또는 이제 윤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글로 준비를 하는 게 더 저도 이제 익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리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FAU와 연결돼서 어떻게 줄글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치과 의사였고요. 뭐 지금도 뭐 당연히 치과 의사입니다만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어, 저 자신을 치과 의사로 소개할 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철학을 공부를 했고 또 의료윤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개를 할 때 뭐 의료윤리학자다 또는 어디 가서는 의철학자다 또는 치과의사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과 오늘 좀 토론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물론 제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므로 빠르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요런 두 단어로 좀 정리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뒤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번역과 반역
제목입니다. 다분히 좀 저에게는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좀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좀 책의 마지막 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3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이 3부라고 구분되어 있는 이 마지막 내용들에 대해서 의료윤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응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 내용들을 오늘 토론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셨을 겠죠? 물론 좀 시간적으로 좀 보기 어려우셔서 앞부분만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당연히 어떤 책의 여러 가지 훌륭함에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책의 어떤 뛰어남이라든지 어떤 저술상의 어떤 강점이나 또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덕에 대해서 더 칭찬하는 것은 어, 저도 좀 부끄러울 것 같고, 일단, 임소영 교수님이 너무 좀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 해서, 일단 어떤 이 책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접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장점이 있는 책이므로, 혹시라도 아직 바쁘셔서 펼쳐보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펼쳐보시는 것을 권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책에 대해 책의 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면 책의 가운데 선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저희로는 측모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얼굴의 옆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계제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아래 그려져 있는 선은 좀 어색해요. 좀 입이 튀어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의도된 구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것을 도안하신 분이 이 사람의 옆모습을 이렇게 도안으로 표현했을 때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치과 의사로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책의 표지를 읽을 때도 그렇게 봅니다. 한편으로는 의료인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이 책의 이거 부제가 강남 성형외과 참여 관찰기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해서 무척 궁금함이 있습니다. 왜 강남일까요? 책에 등장하는 성형외과는 청담 성형외과로 네이밍이 되어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담의 성형 라인과 압구정의 성형 라인은 어느 정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강남의 어떤 상징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는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특정한 의료적인 배경 또는 의료 문화적인 배경을 업고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책의 제목이고 임소영 교수님께서도 나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당연히 그 말씀을 주시리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수없이 이 책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 또한 이 어떻게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도 어떻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과연 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것인가? 또는 저희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좀 사실 좀 연결하기 어려운 이 충돌하는 이 담론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 언제나 고민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과연 이 실천에 집중하는 이 책의 내용들 또는 심지어는 임소영 교수님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조응하는 바 또는 상응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제가 책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그래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꺼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책 표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책의 3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세분화해서 더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일단 좀 크게 정리했을 때는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이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족이 또는 나의 자녀가 또는 나의 친구가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답을 줄 것인가? 그 옆에서 어떤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일단 3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형수술을 받으니,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사람을 향상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존재들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3부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답으로서 결국에는 어떤 연대성이 이제 제한이 되는데 그 연대를 위해서 이 책은 그리고 교수님은 살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대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이 3부의 마지막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이 책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을 정리해 보면 키워드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이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주체성과 연결성으로 답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를 혼자 두지 말고 연결된 이로서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같이 있자라고 하는 것. 또 성형수술을 받으니 또는 향상된 존재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답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미인 또는 뭐 성괴, 괴물 이렇게 다양하게 그 결과로서 창출될 수 있는 또는 산출될 수 있는 얼굴들 또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는 덜 당황해야 된다. 덜 동경해야 한다.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라는 표현은 여기선 적절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익숙함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마지막 질문과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이 될 겁니다. 사회의 보편성으로 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보편의 조건이 되는가? 또는 우리가 이런 다양한 존재들과 또는 다양한 고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답은 아마 협상 또는 조정하기로서 제한될 수 있으리라고 책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은 몸과 협상을 한다. 이것은 아까의 발표 뒷부분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이제 성형수술을 받은 다음에 주어진 임무가 바로 이 조정이었다. 즉, 우리는 어떤 기술 또는 뭐 적어도 과학기술이든 뭐 적어도 더 좁혀서 성형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뭐 치료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몸과 또는 좀 더 몸의 의미 차원을 좀 더 좀 더 담백한 이 살과 어떻게 협상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과 조정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보편성을 담지할 수 있으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장들에 동의하고 아주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료인류학자로서는 좀 고민들이 있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이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의 주체성과 연결성으로 답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의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물론 그게 뭐 선택, 자율성, 뭐 주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들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또는 당연히 다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선택 안에 기본적으로 주체성과 연결성이라는 게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적어도 의료적인 환경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는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한편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의료진 또는 병원 또는 의료제도 또는 가족 또는 사회와 연결되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선택하게 될 의료 술식과 또는 의료기구들과 연결되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주체성과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성형수술을 받으니 또는 향상된 존재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답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 책은 그런
뭐랄까, 윤리적인 어떤 뭐 선언 또는 접근 대신에 오히려 어떤 미학적인 접근으로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보기엔 익숙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익숙해져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윤리적인 명령이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 이 향상이라고 하는 그 주제 또는 문제에 접근하시면서 향상 또는 치료의 어떤 윤리학적인 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리고 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지금까지 하던 논의들이 되게 좀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것 또는 너무 왜라고 하는 질문에만 집중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또는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이나 다수성이 기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또한 다분히 좀 도식적이다. 또는 그것 또한 그냥 왜라고 하는 내용 안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보편성으로 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진료를 한 15년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수련이 때부터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그럼 이제 사실 진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오랫동안 그 몸에서 의미가 빠진 살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살의 어떻게를 다루는 의료적 담론은 뭐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참 빈곤합니다. 그렇다고 하다면 그것이 어떤 보편성 또는 그것을 통한 연대가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무조건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살만을 다뤄온 제 입장에서는 음? 과연? 이라는 고민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역사적이고 지역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살과 예를 들어 뭐 일본의 살이 다르다. 우리의 살과 미국의 살이 다르다. 지금 뭐 1800년대의 살과 2000년대의 살이 다르다라고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살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가 그 살을 구조하는 방식이, 우리가 그 살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도 다르고 달라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보편성을 담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또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답으로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연구하는 분야 또는 제가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답을 내는 거겠죠. 저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답을 한번 몸, 마음, 피부의 서사를 공동 구축하기라고 하는 그 답을 제 자신으로서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 이런 답을 내는 이유는 제 자신이 저를 뭐 의료인리학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서사의학을 하고 서사윤리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사의학, 서사윤리학을 뭐 지금 설명드릴 시간 아니고 저희 이제 벌써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게 요 다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사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윤리학자 그리고 의료인 그리고 환자 가족이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 서사를 이 도덕적 문제라고 하는 서사를 같이 써내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기됐던 그런 성형과 둘러싼 또는 심지어는 의료적인 개입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의료인도 들어갈 것이고 환자도 들어갈 것이고 가족도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들을 둘러싼 심지어 뭐 동료든 가족이든 여러 사람도 들어갈 텐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로서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괴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또 또 여러 가지 작업 때문에 괴물 참 좋아하는데요. 어찌됐건 그 괴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경계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경계, 그리고 나와 외부의 경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아직 몸과 마음의 경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페미니즘 학자들은 몸, 마음이라고 그냥 그 두 단어를 붙여서
그냥 어떤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제 딱 경계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연결성을 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그 사이의 경계에 집중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와 외부의 경계로서 저는 피부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뭐 예를 들어 괴물이다라고 했을 때 뭐 내가 인정 또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요인은 결국에는 저는 경계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완전히 나의 이 인지 바깥에 있으면 내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그를 아예 인식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 아예 친숙한 존재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뭐 괴물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괴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마도 그 중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괴물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지평 바깥으로 넘어간 존재도 아니지만 완전히 안에 들어온 존재도 아닌 그 위치. 그것은 저에게 이 어떤 몸과 마음의 중간 또는 피부의 경계, 이 외부와 나의 경계인 이런 중간 위치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중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과연 쓸 수 있는지, 과연 생각해 볼 수 있는지가 이 이야기에서 또는 우리가 지금 이 하는 논의에서 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비슷한 얘기라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과 결합하고 살과 신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살과 신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별 환자들의 삶이 더 진지하게 다루어질 때 다양한 몸에 개입하려는 기술이 개선될 수 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 아까의 그런 어떤 제 걱정이나 또 한번 또 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만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살과 신이 있는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또는 이 살과 신이 있는 관계 자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관계는 무엇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번역되고 어떤 다른 인식론과 다른 윤리에 놓이는가? 사실 이 답이 저는 아까 제가 좀 저희 모자람으로 제기했던 질문들, 그리고 저희 부족한 관점으로 어설프게 정리했던 답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뛰어난 교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제가 뭐 토론자로서 해야 될 일은 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책과 그리고 발표하신 교수님의 뛰어남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또 교수님의 놀랍고 뛰어난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 저녁에 이 살과 신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발표나 토론에서 의료 쪽에 있는 분들을 모시면 좋아하는 게 시간당 정보량이 매우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또 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아주 밀도가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4분만 쉴게요. 15분까지 쉬고 그 사이에 임소연 선생님은 한번 답변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예, 자리에 돌아오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두 분은, 임소연 선생님은 준비를 슬슬 해주시고요. 그, 어쨌든 이게 플로어 토론과 사실,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급적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카메라를 켜주시면 이렇게 발표자와 좀 더 생생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연간의 팬데믹을 통해서 뭐 빨래가 널려 있다거나 이런 건 다 양해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소연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채팅창에 먼저 질문을 다 써주셔도 좋고 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도만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임 선생님. 네. 아, 뭐 이렇게 순서까지 막 정해주실 만큼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토론 그 자료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토론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김준혁 교수님이 쓰신 글도 좀 찾아보고 뭐 쓰신 책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늘 이렇게 어떤 기회로 좀 만나 뵐 수 있을까 좀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민규협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우리 김태효 교수님이 많이 또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제가 네 그동안 그토록 뵙고 싶었던 김준혁 교수님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나마 뵐 수 있고 또 저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낯선 의료 윤리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책에도 그렇고 제가 아마 의료윤리학회지에 논문을 쓴 적도 한 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히 뭐 낯설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사실은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 연구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 좀 참고할 만한 논의들 위주로 아주 네, 뭐 얕게 봤기 때문에 하여튼 의료윤리적인 관점에서 제 연구가 어떻게 읽힐 수 있을지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김준호 교수님이 또 치과 뭐 의사 생활 경험도 뭐 굉장히 많으시고 해서 직접적으로도 그냥 이 수술 자체로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 하여튼 이유로 해서 오늘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교수님이 굉장히 그 뭐랄까 되게 독특한 토론 방식 이게 되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훌륭하다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고 다시 마무리는 또 되게 훌륭하다고 또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네, 하여튼 저도 굉장히 하여튼 어, 어, 열심히 잘 들었고요. 일단 처음에 시작을 그 표지부터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저는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정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어떤 것보다 표지를 보고 말씀해 주실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또 마침 또 정말 딱 옆모습이어가지고 또 너무 예, 저도 궁금하네요. 그 디자인 하신 분이 무슨 생각으로 저도 사실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애써 수술해서 넣어놨는데 얘를 왜 다시 빼놨나? 네, 뭐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이렇게 물어보진 못했어요. 이게 뭐 의도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는. 음. 근데 어쨌든 제가 표지는 사실 다른 표지들이 너무 약간은 좀 전형적인 그 왜 그 신문 보도 보면은 아시죠? 눈, 코, 입 나오면 뭐 이런 거 잘라져 있고 막 이런 그런 것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제 눈에는 제일 깔끔해 보여서 그렇게 된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하여튼 표지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짚어주셔서 왜 강남 성형외과인가? 사실 제가 가명으로는 성형외과 이름을 또 청담이라고 써놔서 또 그 부분도 굉장히 날카로운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업계 분들만 아는 사실 강남구 청담동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되는데 맞습니다. 진짜 지적하신 그대로고요. 강남도 다르죠. 특히 압구정동하고 청담동 사실 그 부분이 되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 연구에서 그러니까 음, 아마 제가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있었다면 조금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그 청담동에 있었던 성형외과에서 약간 그런 좀 경계 짓기 같은 걸 좀 하셨거든요. 실제로도 그 현지인들이 의사들이 그래서 저도 충분히 하여튼 인지를 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그런 차이까지 다 담지는 못했고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또 내용에서도 아마 좀 그러시지 않을까. 제가 뭐 다른 논문 같은 데서는 조금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튼 그 앞에 표지부터 재미있는 지적들, 의미 있는 지적들을 해주셔서 뭐 하여튼 네네 그 부분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주신 말씀들, 음, 저는 일단 그 이렇게 딱 그 표로 딱 정리를 해주신 거를 제가 나중에 그 표를 어떻게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딱 그 장에 이렇게 그 인용 딱 하시고 그거를 뭐 익숙함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 이렇게 거기에 써주신 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구나. 사실 제가 그걸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글을 썼던 거는 아니라서 약간은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 약간 뭐랄까 키워드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키워드가 뽑힐 수 있구나 이렇게 읽힐 수 있구나라고 해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일단 좀 질문해 주신 거를 어, 그 마지막에 그 질문은 그 살과의 신에 있는 관계 뭐 이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 전에 그 표로 이렇게 해주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제 의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워낙에 이제 끝에 큰 질문을 해주셔서 끝에 좀 한번 다시 그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 선택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성형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응답,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뭐 주체성, 연결성 뭐 이렇게 해주셨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료 윤리학자의 어떤 뭐 질문, 답변 뭐 이렇게 관점이라고 해주시면서 의료적 선택이라는 어, 표현을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 의료적 선택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그 키워드를 제가 떠올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성형수술 뭐 해도 좋다. 아니면 뭐 하면 안 된다. 저는 지금 그것도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저는 응답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마침 딱 인용해 주신 부분도 아마 제가 지금 제가 썼지만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성형수술에 만족하는 사람은 뭐 조건과 의지를 갖춘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저는 이제 저의 관심사는 뭐냐면 효과거든요, 효과. 뭐 어떻게 보면 만족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효과가 이제 제 관심사였기 때문에 선택 자체보다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일까? 오히려 그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봤을 때 환자들을 저는 이제 그냥 어쨌든 의사는 아니지만 그 안에 현장 연구를 하면서 환자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거는 제가 앞에서 왜 성형수술의 효과를 뭐랄까,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해야 될까요? 기대하는 효과가 잘 안 나오는 여러 변수들을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변수들에 휘둘리지 않으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뭐 남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쉽게 설명할수록 그냥 우리의 상식처럼 들리게 되는데, 남이 뭐라든 신경 안 쓰는 거고, 사진도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만 사진을 찍고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것들을 그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몸들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이미 자기 몸과의 협상에 되게 능한 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이 뭐 붓기가 좀 잘 내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예뻐 보이고 이런 거를 수술 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체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수술 후에도 남들은 옆에서 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뭐 더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해도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챕터를 쓸 때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질문하신 거에 대한 어떤 정말 딱 정확한 답을 제가 오늘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져라라는 것도 윤리적인 명령 아니냐. 정말 너무 역시 그 윤리학자다운 굉장히 심오한 질문 이시라서 제가 아니다,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한 거는 일단은 제가 그 어떻게 상상된 인간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뭐 대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서 제가 더 좀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거기 책에 보면 제 경험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했을 때 제 이제 당시에 같은 대학원생이었던 어떤 남자 동기가 엄청나게 이제 제 성형 그 효과에 대한 막 그 평가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뭐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했는지 뭐 네가 성형 후에 뭐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죠. 평가 아닌 평가, 뭐 잘 됐다 못 됐다부터 시작해서 예전이 더 예뻤다 막 온갖 평가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 챕터가 아마 나쁜 대상화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또 뭐 에티켓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저는 그 무례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뭐 수술을 해서 뭐꼭 성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죠? 향상 기술을 통해서 특히 성형 같은 경우는 외모가 변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장기 수술을 했다면 사실 그걸 볼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누가 뭐 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외모가 변했기 때문에 그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 제 느낌은 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가 한마디 해도 된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자리 외에 이제 북토크 같은 데 가서 이런 이제 그 질문을 받아보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 그렇게 쓰셨는데 그럼 도대체 주변에서 성형한 사람들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하는 게 그럼 예의 있는 거냐? 뭐라고 답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세요. 이제 저의 답은 뭐냐면 어 본인이 그러니까 쉽게 내가 말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은 전공법은 아니지만 약간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당신이 그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그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그걸 고민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미 그 전에 고민 과정도 함께 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선택할 때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면은 사실 어떻게 와 뭐 너 뭐 좀 조금 뭐 많이 부었는데 라든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든 그거에 별로 그게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김준혁 교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그 무심함의 어떤 그 기운, 그거를 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다른 것보다 그리고 익숙함은 그것도 있어요. 제가 사실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 넣어놓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 그 왜 로봇공학 쪽에서의 약간 뭐 가설이랄까 뭐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일본 공학자가 만든 건데 언캐니 밸리도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로봇이 사람을 닮을수록 사실 되게 호감도가 높아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뚝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많은 후속 학자들이 또 이 이론이 뭐 어떻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냥 이게 낯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캐니하다고 느끼는 것도 결국 익숙해지면 더 이상 언캐니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논의들을 봤던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인간 향상 기술 막 이런 쪽으로 확장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 후속 논의들에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뒤에서 질문해 주신 거를 답을 드리자면 어떻게 살과 신에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인식론과 윤리의 문제는 많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지금까지의 어떤 들을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살과 신에 있는 관계를 뭐 맺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까 그 김준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보면 살에 대한 어떤 의료적 담론이 빈곤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딱 보자마자 저기에 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빈곤한 의료적 담론이 채워지면 그게 결국 살과 신에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살과의 관계 막 이런 얘기를 썼던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또 어떤 개별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뭐 수술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셀프 케어에 좀 치우쳐 있어서 뭐 성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는 뭔가 의료적인 그러니까 의료진하고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막 불안한 게 생겼어.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거를 사실 이렇게 어, 그 의료진들한테 막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제 성형수 경험만이 아니라 성형외과의 전체적인 제가 있었던 곳도 그렇고 성형이 아닌 다른 어떤 의료 뭐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으실 분들도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래서 약간 뭐랄까 뭐 의료 사회학 내지는 전반적으로 의료에 관해서 좀 비판적인 담론도 보면 환자의 목소리에 뭐 귀를 기울여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염두에 뒀던 거는 환자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이게 여전히 의료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냥 의학은 의학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 목소리가 있어서 이게 뭔가 환자의 목소리가 의학 안으로 들어가서 의학 지식을 변화시키거나 뭐 기술을 변화시키는 게 물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얘를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뭐 의료 윤리일 수도 있고 의료 인류학일 수도 있고 뭐 저는 약간 김준혁 교수님이 서사의학 말씀을 어디서 하신 거를 봐가지고 서사의학이 이게 딱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서사의학을 잘 모르는데 그냥 서사와 의학이 붙은 것만 봐도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의학 따로 있고 환자 목소리 따로 있고 뭐 이 둘 간에 무슨 뭐 권력의 비대칭성 뭐 정보의 뭐 불균형이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환자들의 서사가 의학에 딱 붙는 이게 바로 서사의학이구나. 약간 혼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하여튼 그 정도고요. 저는 사실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임준혁 교수님이 써주셨던 그 몸, 마음, 피부의 서사 공동 뭐 구축하기라는 저는 그 용어가 되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하고 너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저렇게 쓰면 저거다 약간 이게 물론 김준혁 교수님이 이제 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도 저런 어떤 서사의 공동 구축,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환자 목소리 따로 있고 뭐 의학적 담론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같이 더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향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김준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네, 저는 좀 반가웠습니다. 네, 저는 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답변도 재미있어서 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들어왔는데 듣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뭐 한 몇 분 안에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만, 어, 혹시 뭐 김준혁 선생님 좀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음, 일단 시간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나머지는 그냥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한 좀 뭐랄까요, 마중물 같은 것이지. 저도 아마 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좀 뭐 부끄럽습니다만 아마 교수님도 좀, 그래, 우리 뭐 이런 이야기야. 우리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동의를 해주시리라. 또는, 그래, 우리 한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이 안에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결론을 말씀 주시리라고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뭐 제가 뭐 책에 대해서 뭐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저의 오독과 그에 대한 저자의 현명한 답변을 들은 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마지막 부분이, 그러니까 뭐 마지막과 앞이죠. 살과 신이 있는 관계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사실 그게 또 되게 지금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 또는 우리가 이것을 뭐 저든 아니 뭐 임소영 교수님이든 넘어서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뭐 살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이 나의 뭐 살이 됐건 아니면 뭐 몸이 됐건 아무튼 좋습니다만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단지 그냥 이 피부로 딱 국한되는 어떤 딱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게 충분히 나의 주변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이 코로나19의 경험들이 되게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이 주변과 나의 이 호흡이나 나의 이 음식 섭취나 나의 생활이나 심지어는 나의 수면과 나의 역할과 나의 활동으로 연결되는 이 나의 주변의 물체들, 물건들, 이 존재들과 과연 어떻게 신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으로서, 또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교수님께 감히 좀 답변을 청하고 싶었고요. 저는 뭐 빈곤함이 채워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작업들이 또 우리 안에 좀 충분히 더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이야기는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되게 너무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붙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어, 이 좀 문답 토론과 답변이,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오고 가서 이런 질문을 해도 좋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가볍게 생각하시고, 어, 제가 그냥 아주 저차원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아까 두 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청담동과 압구정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예, 제가 예, 저는 사실 어 그냥 뭐랄까 그 하나의 어떤 그냥 하나의 뭐 에피소드랄까 그냥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 그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 의사들도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있었던 그 성형외과가 약간의 그 뭐랄까, 좀 우리는 조금 더 좀 고급스럽고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한다라는 거를 의사들도 그렇고 이제 거기 같이 이제 일하는 뭐 분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뭐 강남 정말 무슨 압구정동이나 아니면 정말 강남역 근처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수술을 한 환자가 이제 오면 뭐 그런 그러니까 꼭 오거나 아니면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좀 지칭할 때 조금 뭐랄 되게 사실은 되게 표현이 좀 별로 그렇게 아주 우아한 표현은 아니라서 제가 막 얘기하기가 좀 인용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싸 보인다 뭐 이런 표현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왜 아까 제가 처음에 프론트 데스크라고 해서 제가 주로 앉아 있던 곳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을 뭐 코디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은 뭐 실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담 실장 이런 분들을 또 그런 분들을 약간 그 병원에서 그 성형외과에서 조금 선호하는 얼굴을 가진 분들을 좀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 채용을 할 때도 약간 우리 병원 분위기와 맞다. 그러니까 너무 성형한 티가 나면 약간 우리 병원은 그런 성형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약간 이런 거 이제 그런 몇몇 그런 그 에피소드들 내서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하여튼 뭐 어떤 무슨 뭐 전체적인 뭐 설명보다 하여튼 그런 어떤 현장의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언뜻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성형외과 딱 들어갔을 때 책에도 좀 그런 내용이 초반에 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직원처럼 출근하고 막 하는 걸로 이제 처음부터 들어간 건데 저는 사실 절대로 저 밖에다가 안 보낼 줄 알았거든요. 거의 저 친구가 우리 병원 코디인 거는 절대 숨겨야 된다. 약간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수술 뭐 지금도 막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되게 막 인형처럼 예쁜 사람만 저는 앞에 쫙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막 저기 뒤에 어디 구석 사무실 이런 데 자리를 줄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병원은 그렇게 막 정말 강남민 이런 느낌에 있는 사람이 막 코디로 앞에 쫙 앉아 있고 이런 데 아니다. 그래서 너가 그냥 앞에 앉아 있어도 약간 괜찮다. 약간 이런 그런 걸로 저는 좀 느껴지기도 했었어서 네. 하여튼 뭐 요 정도로 얘기하면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소영 선생님. 예. 김태현 선생님이 그 비전문적인 질문도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조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기초법학을 전공해서 참여 관찰 연구의 경험을 갖고 있지도 않고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뭐 좋은 선생님의 사당동 더하기 시리즈나 또는 저희 북토크 했던 김성경 선생님의 살아남은 여자들이 세계를 만든다 같은 이제 에스노그래피들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그 연구자들께서 연구 대상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항상 그 부분을 보게 되었고, 또 현장 관찰에 연루된 대상들을 어떻게 서사화하고 대상화하는가.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그래서 주로 이제 김지현 선생님 토론은 이제 뒷부분이었는데, 저는 그 일부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성형외과 여성 실장님들, 코디라고 불리우는 그분들과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촌스럽다라고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촌스러운지 아냐 이런 농담을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일부의 화자는 19페이지의 뭐 순수함, 100페이지의 뭐 수수함, 113페이지 쪽에 나오는 뭐 순진함 이런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서사화하고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생으로서의 낯선 정체성 그것과 너무 다른 상이한 정체성을 가진 스스로에 대해서 역시 수차례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조금
이제 거칠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순수하고 수수하고 순진한 연구자로서의 이 저자의 또 화자의 위치와 여기서 이제 강남 실장님, 코디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 위치를 봤을 때 사실은 이 상징자본이나 문화자본에서 전자가 아무래도 더 우위일 수밖에 없고 사실 이 글 속의 화자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걸 연구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손 팀장님이었다면 이 글을 읽고 약간은 이제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내 이야기가 이 역시 뭐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대상화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모르는 부분인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이제 낯선 곳에서 했던 그 에스노그래피에서 그런 식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어떻게 그 부분을 대화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었습니다. 책 정말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음, 일단은요, 제가 그렇게 순수, 뭐, 순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라는 거를, 네, 되게 부끄럽네요. 제 손으로 그런 단어를 썼는데도 제가 그렇게 많이, 여러 번 썼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사실은 느낀 것도 뭐 느낀 건데, 저한테는 그 현장에서의 저의, 뭐랄까,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 뭐, 거기 같이 있는, 뭐, 코디들이라든지 약간은 연배로는 그러니까 되게 저랑 위아래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운 나이의 여성들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너무 이렇게 딱 정말 그 순진한 대학원생, 약간 이런 걸로 딱 굳어지고,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인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근데 물론 그렇게 말을 안 했어도 저는 혼자 아마 계속 이제 인식을 했겠지만 일단은 실제로도 그분들이 이제 현지인들이 저를 계속 그런 식으로 부르고 그렇게 표현하고 했던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이게 사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계속 제가 아까 불안이라는 말을 썼는데, 연구자로서도 굉장히 불안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 최대한, 뭐 어떤, 나는 지금 너네들 다 관찰했으니까, 뭐 내가 다 알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진짜 그거 자체가 또 사실 또 되게 더 좀 재수없기도 하잖아요. 나는 순진한 대학원생 이쪽은 아니고 이거 그 말을 썼던 거 자체도 아마 누가 저를 대상으로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그게 오히려 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쓰면서도 걱정했고 그 퇴고하는 과정, 교정 보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엄청 신경을 쓰기도 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때 같이 있었던 현지인들과 좀 연락이 되거나 하면 그게 제일 불안해요. 혹시 읽어보고 기분 나빠서 연락했나? 이게 제일 불안한데 이제 하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약간은 조금 이렇게 하여튼 거의 직접적으로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의사들한테 그 현지에 있었던 의사들이 이제 그분들을 한번 그 책 낸 다음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는 되게 아름답게 쓰고 왜 우리는 이렇게 썼냐고. 너 너무 미워한 거 아니야?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제 그 현지에서 내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썼지만 충분히 그렇게 읽혔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오히려 저는 의사보다 거기 코디들이나 강사들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읽을지가 어떻게 보면 또 불안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안 읽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도 보내드리고 다 하지만
저한테야 이게 제 정말 제 직업이고 뭐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뭐 또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읽어야 뭐 되면 또 읽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분들이 뭐 이 책을 읽어서 뭐 득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시고 그래서 그 현실을 제가 깨달았죠. 아, 이게 내가 되게 불안해하는데 사실 불안해할 정도로 이분들이 내 책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구나. 애써 시간 내서 이 책을 읽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이런 현장 연구하고 아까 뭐 연루 뭐 이런 표현도 김준호 교수님도 써주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연루돼서 현장 이야기를 잘 쓰면 사실 제가 지향하는 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료 현장 따로 현장 연구 따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연구가 어떻게든지 약간은 좀 성찰적으로 작용해서 의료 현장을 좀 바꾸거나 뭔가 그러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막 3년 막 거기서 다 막 뭐 제일 하나도 안 하고 거기 가서 막 다 일하고 해도 그렇게 해서 글 쓰고 책까지 내도 그거 겨우 그 책 하나 냈다고 그걸 그 현지 사람들이 다 읽어주고 막 이랬구나 막 이러면서 뭐 의료 현장을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아니면 하다못해 뭐 네가 잘못 봤어라든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세상이 더 빨리 변했겠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거는 그냥 시작이고, 정말 어떻게 저 현장하고 연결될 수 있을지는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더 받으면 좋겠는데 정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한 분만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9시 전에 끝을 내야 되는데 어, 뭐 다 느끼셨겠지만 이 상당히 다층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뭐 전 의사들의 독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러 레이어의 뭐 선입견과 그 섣부른 판단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끼어 있는 것이고 여러 레이어의 사회적인 그 권력 관계가 다 개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를 건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학원 때부터 알던 사이이지만 이 주제를 박사 연구로 한다고 했을 때 대단히 용기 있는 연구자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뭐 좋은 책으로 나오게 돼서 뭐 뚝심이 대단한 분이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레이어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사실 뭐 여러 방향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뭐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뭐 젠더 스터디 입장에서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STS라는 관점을 하나 추가한 것이 이 책의 의의가 아닌가 해서 어 자칫 이렇게 좀 평면적이 될 수 있는 논의를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데 기여하는 책이 될 것 같다. 뭐 제 맘대로 막 정리를 해보니까. 근데 어 일단 뭐 시간상 저희 또 이제 이 어 상당히 늦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논의를 자 이제 소화를 하실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어 혹시 임수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아니요, 뭐 저는 하여튼 네, 뭐 감사하다는 말씀. 네. 네. 네, 예. 제 책을 의외로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사실에 어, 읽어주신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책을 적게 읽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좀 책이 많이 읽히길 바라면서 읽고 쓰는 사람들이니까 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고 다음 달에도 이제 민교의 북토크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렇게 공지가 나갈 테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연을 맺은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고해주신 임소연 선생님, 김준혁 선생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